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윤입니다. 오늘은요, 블록체인 상에서 마치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대출 서비스, 영어로는 렌딩 프로토콜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대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대출 서비스는 주로 신용대출 서비스죠. 그래서 은행에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 신용도를 바탕으로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는 더 싼 이자와 더 많은 대출을 해주고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는 높은 이자율의 대출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보통 띠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돈을 사용을 하고요, 나중에 그 돈을 상환을 해야겠죠. 그때는 당연히 본인이 빌린 돈과 이자를 같이 상환을 해야 될 겁니다. 이때 은행은 그 돈에 대해서 예금을 받고 그 예금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중개를 하게 되죠. 그런데 블록체인에서는 신용도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블록체인 코어를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렸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방형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도입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신원인증을 없앤 거예요. 즉, 그 사람의 신용도를 모르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는 주로 담보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고 다른 암호화폐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구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암호화폐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담보로 잡은 암호화폐의 가치가 빌려준 암호화폐의 가치보다 낮아지게 된다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이유가 없겠죠. 왜냐면 자기가 빌린 돈이 더 가치가 크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거담보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담보로 잡은 자산의 가격이 어떤 특정한 가격을 터치하게 되면 그 담보 자산을 이제 빌려준 자산으로 다 바꿔버려요. 즉, 청산의 절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대출을 한 사람이 채무 불이행을 하지 않도록 막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겁니다. 아니,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그것도 거담보 대출을 빌리는 거라면 도대체 사람들은 왜 암호화폐를 빌릴까요? 첫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 비트코인을 팔기는 싫고 근데 돈은 지금 써야 되고 하는 상황이라면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일부 내가 필요한 돈을 빌려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레버리지를 일으킬 때 이 거담보 대출을 사용을 합니다. 즉,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득을 극대화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기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요.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다시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예상과 달리 떨어지게 되면 더 큰 손해를 보겠죠. 세 번째로는요, 어떤 자산에 대해서 하락의 베팅을 할 때 사용하기도 해요. 이 대출 서비스에서 담보를 맡기고 어떤 자산을 빌리는 행위는 빌리는 자산에 대한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것과 같아요. 숏 포지션이 뭐냐면 그 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 자산에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을 맡기고 비트코인을 빌렸어요.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마켓에다가 팝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같은 양의 비트코인을 마켓에서 사와가지고 갖게 되면은 저는 그 차익만큼 얻을 수 있겠죠. 즉,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 같으면 이런 대출 서비스에서 비트코인을 빌려서 시장에 팔고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대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더 많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장 대표적인 대출 서비스인 컴파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컴파운드는요, 컴파운드 랩스라는 곳에서 만들었고요. 컴파운드 랩스는 2017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버트 레스너와 제프리 헤이지에 의해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자율 기반의 금융거래 마켓 프로토콜, 즉 렌딩 프로토콜을 설계했고요. 그리고 2018년 5월에 여러 VC로부터 약 8밀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90억 원 정도 되죠. 그 정도의 돈을 시드로 투자 유치를 하게 됩니다. 역시 미국이라 스케일이 다르죠. 이때 참여한 VC들은 브레인 캐피탈 벤처스, 안드레슨 호로위츠, 폴리체인 캐피탈, 이 세 VC가 리드였고요. 나머지 이제 많은 VC들이 참여를 해서 투자를 했죠. 이 중에 이제 코인베이스도 껴 있습니다. 그리고 컴파운드는 2018년 9월에 런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기억하듯이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는 암호화폐의 겨울이었어요. 즉 크립토 윈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파운드를 사용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도 컴파운드에 이때 돈을 넣어놓긴 했었지만은 사실 뭐 큰 이자를 바라고 넣었던 건 아니고 그냥 재미로 넣어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2020년 6월에 한 가지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컴파운드에서 자체 토큰을 발행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토큰의 이름은 COMP, 컴프 토큰이고요. 이 컴프 토큰을 컴파운드에 예금을 한 사람과 그리고 대출을 한 사람 모두에게 분배를 해준 거예요.
즉 컴프 토큰을 매 블록마다 만들어내서 그 중에 절반은 돈을 빌린 사람, 즉 바로워에게 주고요. 절반은 돈을 빌려준 사람, 렌더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그리고 아까 컴파운드의 VC 중에서 코인베이스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이 컴프 토큰이 나온과 동시에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서 가격을 형성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컴프 토큰을 받았을 때 이것의 가치를 바로 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컴프 토큰을 마구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컴프 토큰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예금을 하고 돈을 빌려요. 그리고 이 돈을 다시 예금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돈을 빌려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물론 과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한계점이 오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예금과 대출을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극한으로 땡긴 거죠. 그렇게 해서 컴프 토큰을 긁어 모읍니다. 또 이 컴파운드 토큰 역시 예금을 할 수 있고 대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컴프 토큰도 예금하고 대출하고 하는 행위들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컴프 토큰 물량이 이렇게 풀리진 않고 계속해서 이제 묶이게 되고 유통량이 줄어드니까 컴프 토큰의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컴프 토큰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예금을 하고 해서 컴파운드에 정말 많은 돈이 예치가 되게 돼요. 그래서 컴파운드는 대출 서비스 중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TVL이 높은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최근엔 아베에게 1위 자리를 뺏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TVL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총 예치된 TVL은 약 7.1 빌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8조 정도가 묶여있죠. 여기서 TVL을 계산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공급한, 즉 예치한 돈 12.7 빌리언 달러에서 사람들이 빌린 돈 5.6 빌리언 달러를 빼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컴파운드에서 예치를 했을 때 이 예치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자율을 적용시켜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컴파운드에 자산을 예치를 하면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C 토큰을 받아요. 이 C 토큰은 예치한 자산의 티커 앞에다가 소문자 C를 붙여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맡기면은 C 이더, USDC를 맡기면은 C USDC, BAT를 맡기면은 CBAT, 이런 식으로 티커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C 토큰은 내가 맡긴 자산에 대한 채권 같은 게 되겠죠. 그런데 이 C 토큰의 가치가 변하는 게 좀 재밌습니다. 이건 대출 서비스고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를 주죠. 그러니까 저 C 토큰이라고 하는 건 가치가 계속 변해요.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C 토큰을 주고 받게 되는 토큰의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돼요. 그 늘어나는 공식은 복잡하게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 C 토큰과 토큰의 교환비는 50대 1이에요. 그래서 익스체인지 레이트가 0.02고요. 이 컴파운드에서 그 자산에 대해서 제공하는 이자율이 있잖아요. 그 이자율이 매일 변해서 이제 변동금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이자율을 매일매일 저 C 토큰에다가 더해줍니다. 그래서 저 C 토큰과 토큰 간의 교환 비율이 계속해서 커지게 돼요. 즉 처음에는 50대 1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50대 1점 몇, 더 시간이 지나면은 50대 2 이렇게 변해가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2020년 1월 1일에 10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고 50C 이더리움을 받았습니다. 이때 익스체인지 레이트가 가장 기본적인 교환비인 0.02였어요. 실제 상황에서는 변동금리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고정금리로 매 블록마다 저 교환비가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정확히 1년 뒤인 2021년 1월 1일에는 그 교환비는 다음과 같이 변할 거예요. 0.02에다가 매 블록마다 증가하는 교환비인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에 이건 블록당 증가하는 거니까 이더리움에서 블록 생성 타임은 15초죠. 그래서 1분에 4개의 블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4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1시간은 60분이니까 60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1일은 24시간이니까 24를 곱해줘요. 그리고 1년은 365일이죠. 그래서 365를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0.02042048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C 이더리움은 1년 뒤에 0.02042048만큼의 교환비로 원래 이더리움과 교환이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자율이 1년에 0.1%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저런 식으로 이자가 쌓여서 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C 토큰을 락인을 시키게 되면은 담보 비율, 즉 콜레터럴 팩터만큼의 자산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빌린 자산을 상환하게 되면 C 토큰의 락이 풀리겠죠. 그리고 이 C 토큰은 ERC20 프로토콜에 따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디파이 서비스에서 이 C 토큰을 가지고 와서 풀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커브에 USDT라고 하는 풀에 C-DAI, C-USDC를 쓰고 있죠. 저런 식으로 이제 다른 디파이 서비스에서 이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C 토큰은 가치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토큰이랑 조금 양상이 다르긴 할 거예요. 그리고 컴파운드에는 컨트롤러라고 해가지고요, 컴파운드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는 유저의 담보 가치가 떨어질 때 그 담보를 청산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유저가 C 토큰과 인터랙션 할 때 승인할지 거부할지에 대해서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컨트롤러는 유저의 밸런스를 프라이스와 매핑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저가 예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빌릴 수 있는 자산의 총액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안 빌리고 일부만 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만 빌리게 되면은 나머지 사람이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이 정해질 거예요. 그걸 관리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콜레터럴 팩터가 이제 유저가 빌릴 수 있는 비율이고, 유저가 이제 자산을 빌리면 빌릴수록 계속 줄어들어서 결국 0이 되게 되면은 다른 에셋을 빌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컴파운드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자산의 가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가격 정보를 자체 오라클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현재 가장 PVL이 높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서비스인 아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베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에이브라고 읽는데 잘못된 발음이에요. 아베가 맞는 발음이고, 그리고 이 아베는 이트랜드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트랜드는 핀란드의 스테니 쿨리코브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되었고요. 이건 역시 컴파운드와 비슷하게 2017년 초에 런칭을 했습니다. 이때 자금을 공모하기 위해서 랜드 토큰을 발행을 하고 11월에 ICO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16.2 밀리언 달러, 약 170억 원 정도를 모금을 했죠. 이때 한 가지 실수를 했던 건 풀 형태가 아니라 P2P 형태로 이제 랜딩 모델을 만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쓰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틀랜드 역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찾아온 크립토 윈터 때 사람들이 많이 쓰지를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런데 이 이틀랜드가 2020년 초에 이름을 아베로 바꾸고 서비스를 다시 런칭을 했어요. 그리고 P2P 방식에서 컴파운드와 같은 풀 방식으로 전환을 했고요. 참고로 아베는 핀란드 말로 유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베에서는 저 귀여운 유령 같은 심볼을 쓰고 있죠. 그리고 2020년 10월에 토큰 이코노미를 재설계하고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문서를 퍼블리시했습니다. 되게 재밌죠? 그리고 랜드 토큰을 아베 토큰으로 마이그레이션 했어요. 이때 교환비가 100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부터 컴파운더가 촉발한 디파이 썸머에 TVL이 2빌리언까지 상승을 했고, 놀랍게도 2021년 7월에는 10빌리언, 즉 약 11조 원 정도가 여기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컴파운드와 다르게 고정금리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베의 특징인 플래시론을 도입을 했습니다. 아베는 컴파운드와 같이 예치한 자산에 대한 채권 역할을 하는 A 토큰을 가지고 있고요. 이 A 토큰 역시 ERC20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디파이 서비스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A 토큰은 C 토큰과 다르게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치한 자산과 항상 1대1로 교환이 가능하고요. 예금이자는 따로 이제 별도로 지급을 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오라클은 체인링크의 오라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플래시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플래시론은 아베가 제공하는 가장 신박한 서비스예요. 그리고 플래시론은 디파이에서 블록체인에서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 금융의 꽃 혹은 혁신의 신호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플래시론이 뭐냐? 플래시론은 담보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블록체인에서는 트랜잭션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도록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꼬리에 꼬리를 문 트랜잭션들이 한꺼번에 실행이 됐을 때 이제 첫 번째 트랜잭션이 돈을 빌리는 액션을 취하고요. 마지막 트랜잭션이 그만큼의 돈을 다시 갚아버린다면은 이 트랜잭션의 시퀀스가 끝났을 때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 첫 번째 트랜잭션과 마지막 트랜잭션 사이에서 어떤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플래시론 기술이에요. 이건 당연히 현실 세계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시간이 블록 단위로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플래시론 사용을 하려면 여러 개의 트랜잭션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야만 구현이 가능한 기술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베의 컨트랙트가 제공하는 함수들을 사용해서 바로 액션 리페이를 하는 트랜잭션을 시퀀셜하게 만들어낸다면 저 플래시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플래시론으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액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셀프 리퀴데이션이에요. 셀프 리퀴데이션은 플래시론의 수수료가 청산을 당했을 때 내가 내야 되는 수수료보다 더 쌀 때 이제 청산 직전에 내 스스로 내 포지션을 정리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이 메이커다오에서 다이를 빌렸다고 해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내가 청산을 당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청산을 시키는 게 더 이득이라는 판단이 섰을 때 아베에서 다이를 빌리는 거죠. 그래서 메이커다오에서 자신의 CDP를 일부 청산합니다. CDP는 Collateral Debt Position이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다이를 빌리게 되면은 그 빌린 것에 대한 채권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 채권에 묶인 빚을 청산하는 거죠. 그리고 담보로 묶여있던 이더리움을 인출해냅니다. 그리고 이 이더리움을 덱스에서 다이로 교환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다이를 아베에 갖게 되면은 제가 스스로 메이커다오에서 제 포지션을 청산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아비트리지가 가능합니다. 아비트리지는 두 거래소 사이에 가격 차이가 날 때 동시에 거래를 해가지고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시스왑의 이더리움의 가격이 유니스왑의 이더리움 가격보다 비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아베에서 다이를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니스왑에서 다이를 이더리움으로 교환합니다. 그리고 그 이더리움을 가지고 스시스왑으로 가서 이더리움을 다이로 교환해요. 그러면 지금 스시스왑에서 이더리움 가격이 더 비싸니까 더 많은 다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차액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빌린 다이를 아베에 상환하게 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플래시런의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나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플래시런 수수료보다 더 많은 차액이 날 경우에만 이 액션을 취해야겠죠. 그리고 콜레트럴 스왑이라는 걸 할 수도 있어요. 콜레트럴 스왑은 뎁트 포지션을 그대로 둔 채 담보물만 교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담보물을 이더리움에서 BAT로 교환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베에서 이더리움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 이더리움을 덱스에서 BAT로 교환해요. 그리고 BAT를 메이커다오에 담보로 예치하는 거죠. 그러면 담보가 늘어났으니까 원래 담보로 가지고 있던 이더리움을 인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더리움을 인출해서 아베에 갚는 겁니다. 그러면 담보물을 이더리움에서 BAT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트 리파이닝이라는 걸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가 이자율 스왑이고요. 하나가 통화 스왑이에요. 그 중에서 이자율 스왑을 보시게 되면 만약에 컴파운드보다 DYDX라고 하는 대출 서비스의 대출 이자율이 더 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컴파운드에서 다이를 대출받아 사용했던 유저는 DYDX로 옮겨가고 싶겠죠. 그럴 때 아베에서 다이를 빌립니다. 그래서 그 다이를 가지고 컴파운드의 빚을 청산해요. 그러면 담보로 잡혀있던 이더리움을 인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더리움을 DYDX에 예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이를 빌리고 아베에 갖게 되면은 내가 내 돈을 직접 갚지 않더라도 담보물을 컴파운드에서 DYDX로 옮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통화 스왑은 담보물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빌린 자산을 교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컴파운드에서 다이를 빌리는 것보다 DYDX에서 USDC를 빌리는 게 대출 이자가 더 싸다고 해봅시다. 근데 다이와 USDC가 다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럼 내가 다이를 빌리는 것보다 USDC를 빌리고 있는 게 더 이자율이 싸니까 이제 그걸 바꾸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 유저가 컴파운드에서 8% 이자율로 다이를 대출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유저는 이 빚을 DYDX의 USDC로 바꾸기 위해서 아베에서 다이를 빌리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이를 컴파운드에 갚습니다. 그리고 담보로 잡혀있던 이더리움을 인출하고요. 그리고 그 이더리움을 DYDX에 예금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DYDX에서 5% 이자율로 USDC를 빌리고 이걸 덱스에 가서 다이를 교환해요. 그래서 그 다이를 아베에 갚게 되면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더 싼 이자율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플래시론을 정상적으로 쓰는 방법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플래시론 들어보셨을 때 대부분 좀 안 좋은 쪽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 플래시론을 이용해서 수많은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디파이 서비스들이 이 플래시런 어택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플래시런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플래시런 어택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은 덱스의 교환비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공격이 대부분의 공격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체인링크에서 가져온 그림이에요. 예를 들어 공격자가 아베로부터 대량의 A 토큰을 빌립니다. 그리고 덱스로 가서 유동성이 좀 부족한 풀인 A 토큰과 B 토큰을 가지고 있는 풀에서 빌린 A 토큰을 다 B 토큰으로 교환하는 거죠. 그러면 이 풀에서 A 토큰의 양이 많아지고 B 토큰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 A 토큰과 B 토큰의 교환비가 시중에 있는 A 토큰과 B 토큰의 교환비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공격자가 다른 대출 서비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출 서비스는 이 덱스의 프라이스 피드, 즉 교환비를 가지고 와서 프라이스 오라클로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였던 거죠. 이 서비스에서 지금 교환한 B 토큰 있죠? 그 B 토큰을 다 예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A 토큰을 빌려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 덱스에서는 시중에 비해서 A 토큰의 가격은 낮아져 있고 B 토큰의 가격은 높아져 있잖아요. 그리고 공격자는 B 토큰을 맡기고 A 토큰을 빌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B 토큰으로 예치한 담보는 원래 가치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빌리는 토큰인 A는요, 원래 가치보다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원래 빌릴 수 있는 A 토큰의 양보다 더 많은 A 토큰을 빌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A 토큰을 빌려서 아베에 상환을 하고 나머지를 갖는 거죠. 이 플래시런을 이용한 트랜잭션이 다 수행되고 나면 차익 거래자들이 덱스의 교환비가 지금 망가져 있는 걸 발견할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반대 매매를 해서 교환비를 맞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출 서비스에서 지금 일어났던 이 예금과 대출 거래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즉 바로 청산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서비스에서 A 토큰의 양이 매우 부족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서비스에서 A 토큰을 예치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플래시런 어택이에요. 이 플래시런은 원래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이 플래시런의 특성상 대량의 돈을 담보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가 보니까 공격자들이 많이 애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공격들이 다 이 플래시런을 그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사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오디팅 업체들도 이런 것에 대해 대비를 안 했었는데, 이게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공격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 이제 그걸 방어하는 과정에서 플래시런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프라이스 피드를 받아올 때 그냥 받아오지 않고 이동평균선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빠르게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걸 쓴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이 플래시런을 쓰려면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스마트 컨트랙트를 직접 짜지 않더라도 그냥 GUI에서 플래시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서비스가 있어요. 그 서비스의 이름은 풀콤보고요. 풀콤보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컨트랙트를 짜지 않더라도 저런 식의 시퀀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유저들은 저기서 편하게 시퀀스를 짜가지고 원하는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바이낸스 X에 투자를 받기도 했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미래에는 많이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서비스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셔가지고 한번 써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For you. 한 발짝 왜 못 다가가는지 하나도 따라 못하겠네. 제게 가르침 느린 게 좋은 거래 보담 나도 캠에 배부리